자, 봐봐. 6페이지 아그리파 논문부터 나가자. 자, 고대 그리스의 회의주의 철학자 아그리파는 회의주의자들의 논변을 대표할 만큼 체계적인 형식성을 가진 5가지 논변 형식들을 구성하였다. 회의주의라는 건 뭐야? 모든 것을 의심해 보는 거지. 모든 것이 이게 진리일까? 라고 의심을 해보는 거를 회의주의라고 해. 그래서 모든 것에 질문을 해보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 좀 민감한가? 자, 이런 거 한번 해보자. 독도는 우리 땅이야? 왜? 왜? 한국인이면 그래야 돼? 왜 우리 땅이지? 역사책이 그렇게 나와서?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라서? 왜 그럴까? 근데 여기서 말 잘못하면 왠지 욕 엄청 먹을 것 같지. 말을 못하겠지.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어도.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두 의심을 가져보는 게 뭐야? 회의주의지. 자, 그래가지고 5가지 논변 형식을 통해가지고 뭔가 주장하는 것들, 특히나 이제 독단주의는 뭐야? 뭔가 이게 절대적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독단주의는 종교야.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되게 싫어할 텐데, 혹시 여기서 교회 다니는 사람 없니? 성당 다니는 사람, 절에 다니는 사람. 사실 이게 종교와의 싸움에서 회의주의가 항상 주장하는 것들이 그런 거지. 절대적 진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종교는 절대적 진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종교는 그 회의주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이론들을 가지고 있기는 해. 하지만 저 끝까지 가면 사실은 대답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왜 그러면 인간으로서의 한계가 있거든. 인간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기독교 같은 경우에도 그래. 기독교는 대표적인 절대주의지. 신의 말씀이 곧 진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사실 신의 말씀이 왜 진리인지를 증명하라고 그러면은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 모든 논변은 뭐를 기초로 해? 뭔가 진리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주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기독교도 사실은 그거를 방어하기가 되게 힘든데, 그래서 기독교에는 약간의 저게 있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구절이 있어. 사실 이런 느낌인 거야. 아니, 보고서 믿을 수 있으면 그건 과학이지, 종교가 필요가 없는 거지. 우리는 종교를 가지는 이유가 사실 역사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종교는 어때? 인간이 발명한 거일 수도 있어. 이건 종교인이면 견해가 다르겠지만 인간이 발명한 거일 수도 있어. 인간이 만든 최고의 상상력 중에 하나가 뭐야? 종교일 수도 있는 거야. 사피엔스나 이런 것들 보면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종교를 통해 가지고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지. 정신적 안식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인간은 종교가 필요할 수도 있어. 왜? 그런 필요에 의해서 사회에서 만들어낸 거일 수도 있거든, 종교가. 그래서 종교는 과학이면 안 되는 거지. 과학이면 팩트로 때리면 사람은 어때? 맨날 팩트만 맞으면 힘들잖아. 살기 힘들지, 팍팍하지, 자살하고 싶지. 그러니까 어때? 팩트가 아닌 뭔가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도 좋아. 뭐 종교인이 만약에 여기 있다면, 종교는 사실은 믿을 수 있는 과학이 아니라 믿어야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팩트일 필요가 없는 거지. 팩트면 그거는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거고, 보이지 않는 거를 믿는 것 자체가 진정한 믿음이라고 보통 기독교는 얘기를 하니까.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논변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방어하는 논리들이 있어. 참고로 나는 야매 기독교야.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하긴 하는데, 우리 집은 5대째 기독교 집안이기는 되게 오래됐어. 집안에 목사도 많고 장로도 많고. 근데 나는 기독교 별로 모르겠어. 혹시 여기 기독교 없지? 하여튼 혹시나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종교 같은 게 대표적인 이제 절대주의인데, 보자. 아그리파는 5가지 논변 형식들은 절대적인 진리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일종의 독단주의에 대해서 철저한 학문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다. 학문적으로 의심하는 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야. 아그리파의 논변 형식들은 상호 간의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거는 왜 그래? 이 5가지 논변 형식들이 각각 뭐 선후관계에 의해 가지고 어떤 하나의 논증을 회의주의적으로 비판하는데 각각 순서대로 쓸 수 있는 논증이라는 거지. 회의주의 이론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리고 보편적인 어떤 회의주의 이론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가능성을 지닌다.
그가 이러한 체계를 구축한 이유는 독단주의자들이 취할 수 있는 이론적인 대안을 공세하고, 이론적 대안이라는 건 여기서 뭐야? 어떤 절대주의적인 진리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뒷받침하는 근거들이지, 그걸 공세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아그리파의 논변 형식들은 추상적인 개념들의 연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추상적이라는 건 뭐야? 보거나 만질 수 없는 어떤 상상 속에만 있는 것들의 연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독단주의자들이 합리화 시도를 하는 것을 무너뜨린다. 이게 합리적이지 않음을 이제 주장한다라는 거지. 자, 먼저 철학 의견이나 믿음들의 상위성에 대한 논변 형식이 있어. 아그리카의 논변은 5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 뭐야? 철학적 의견이나 믿음들의 상위성의 논변 형식. 무슨 얘기야? 서로 부딪히는 다양한 논변들이 있다는 거지. 방금 절대주의 종교 얘기하면서 내가 뭐해? 페이주의로 이게 왜 그런데?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한 반대되는 이론도 또 있을 수 있는 거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뭐 이런 논변들. 그러니까 다양한 상이한 논변들이 항상 존재해. 우리 주변에는. 왜 독도는 일본 땅, 우리 땅이야? 라고 하면 독도는 일본 땅이야? 라고 주장하는 일본인도 있을 거 아니야. 보면 자기만의 근거들이 각각 가지고 있겠지. 그러면은 어때? 항상 모든 논변, 뭔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에는 그 근거를 뒷받침하는 뭔가가 있지만 또 반대 주장의 근거를 뒷받침하는 뭔가도 있다라는 거야. 우리 맨날 그런 거 가지고서 논술 시간에 대학 가면은 이제 교양 논술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거 시켜. 낙태는 합법인가? 낙태는 윤리적으로 맞는가? 막 이런 것들 이제 하면은 이제 뭐 나오기 시작해. 그러면 윤리적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윤리성에 대한 뭐 그런 것도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우리 그 인문예술의 1편에서 나왔던 그 내용들이. 그래서 항상 철학적인 의견이나 믿음들은 상위성, 서로 다르다라는 거야. 뭔가 이걸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만 있을 수 있지 않다라는 거지.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건 뭐야? 이거에 대해서 언제든지 딴지를 걸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거야. 모든 논증은. 절대적인 진리라는 게 이 세상에 있나? 애매하지. 그래서 데카르트가 그랬잖아. 뭔가 절대적인 진리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아볼 수가 없더라. 그래서 뭐야? 근데 하나 진리는 알겠더라. 내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거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진리이고 그거를 바탕으로 세상의 모든 거를 정의하겠다라고 주장을 한 거지. 근데 문제는 회의주의자들은 그거조차도 의심하지. 아니 생각하는데 존재하는 게 맞아?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논리에는 그거를 대립할 수 있는 또 다른 상이한 의견이 있는 거야. 절대적인 진리라는 건 없다라는 거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논지야. 철학에서는 상이한 여러 의견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상이성으로 인해 철학의 단일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없다. 그럼 절대적 진리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교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 진리가 있잖아. 유교 경전이나 어떤 종교 경전 이런 것들은 절대적인 진리지. 그 사람들이 있는. 근데 어쨌거나 그게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지. 또한 어떤 독단주의자가 내세운 주장이 유일한 진리로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때 회의자는 얼마나 많은 철학적 의견이나 믿음들이 역사적으로 존재해왔는지를 제시할 수 있다. 즉 뭔가가 진리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진리가 아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는 거지. 이 경우 독단주의자는 다양한 의견 중에 자신이 동의하는 의견을 채택하기 위해서 기준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데, 즉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 독단주의자가 자신의 주장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명되지 않았거나 증명될 수 없는 기준을 논증의 원리로 설정한다면 회의주의자는 이와 반대되는 기준의 논증의 원리를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뭐가 있을까? 일본이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해. 우리가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을 해. 근데 일본인이 왜 일본 땅이에요? 라고 하면은 원래부터 일본 땅이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하면 돼? 원래부터 우리 땅이었는데? 근거가 있어? 아니지. 상대가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 우리도 근거 없는 주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논지인 거지.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래? 거기 보면은 독단적인 전제 설정의 논변 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가령 독단주의자가 합리적인 이유에 기초하지 않은 채 무조건 자신의 의견이 진리라고 주장할 경우 회의자이자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무조건 그것이 거짓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독단주의자가 증명되지 않은 혹은 증명할 수 없는 기준에 호소할 경우
회의주의자도 똑같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격으로 독단적인 전제 설정의 논변 형식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독단적인 전제 설정의 논변 형식이지. 전제.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논변 형식과 이 논변 형식이 서로 상이한 게 아니라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모든 어떤 주장에는 그거에 근거되는 것과 반대되는 근거 주장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합리적인 근거를 대지 못한다면은 이거는 뭐야? 독단적인 전제 설정의 논변 형식에 해당하게 된다 라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잖아. 세 번째 논변 형식도 마찬가지로 이어지지, 여기에서. 자, 반면 어떤 독단주의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해 증명이 가능한 기준을 제시할 경우 회의주의자는 그 증명이 다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증명되는가에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가 있을까?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라고 해보자. 맞아? 왜 생물을 죽이는 게 비윤리적이야? 라고 했을 때, 모든 생물은 존엄하니까요 라고 하면 또 질문 던질 수 있지. 왜 존엄한데? 존엄이라는 게 뭔데?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야? 이렇게 계속 근거를 찾다 보면 어떻게 돼? 결국엔 대답할 수 없는 곳까지 가게 돼. 아니면 절대적인 진리에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회의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지. 이 근거의 근거가 뭔데? 그러면 그 근거의 근거의 근거가 또 뭔데? 그 근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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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가 또 뭔데? 라고 계속 물어보지. 이게 뭐야? 거기 나오는 무한소금 논변 형식이지.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독단주의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증명 가능한 기준을 제시할 경우 회의주의자는 그 증명이 다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증명되는가를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 독단주의자가 증명 기준이 증명되지 않았거나 증명될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다시 이거는 뭐야? 독단적인 전제 설정의 논변에 빠지게 되는 거지. 여기에서 서로 상위성의 논변에 의해 가지고 다른 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논변 형식을 했을 때, 상위성을 했을 때 근거가 없는 근거를 대면 일로 넘어가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서 어때? 만약에 근거가 있는 근거를 대면 일로 넘어가지. 그럼 그 근거의 근거는 뭔데? 여기에서 다시 근거가 없는 근거를 대면 어떻게 돼? 일로 가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시 네 번째 할 수 있는 거 있지. 자, 봐봐. 표준 발음법이랑 한글 맞춤법은 상호 근거 규정이라고 옛날에 했던 거 기억나? 왜 이렇게 발음해요? 이렇게 쓰니까. 왜 이렇게 쓰는데요? 왜 이렇게 발음하니까. 사이시옷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지. 사이시옷은 언제 적어? 이렇게 발음 날 때. 이렇게 발음 나는 건 언젠데? 사이시옷을 적을 때. 기억나? 자, 그럼 이건 뭐야? 상호 근거지. 순환 논리 오류지. 여기에서 이제 무한소급을 하다가 결국에는 답변을 못하게 되면은 이제 독단주의자들은 뭘로 갈 수 있어? 순환론증 오류로 들어갈 수가 있어. 어떻게? 이거의 근거는 이거고 이거의 근거는 이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기에 나오는 순환의 논변 형식이 되는 거지. 여기에서 어때? 근거를 다시 근거로 삼으면. 자,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은 무한소금 논변 형식은 철학자들이 논증의 최후 지점을 제시할 수 없다는 난점을 드러내고, 유한한 인간이 무한소급의 증명 과정을 전부 조사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철학자들은 논증의 최초 지점에 도달하는 최후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에는 이게 어떤 근거에 있는지 제시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독단주의자들은 어떤 거를 할 수 있냐? 이러한 난점을 피하기 위해서 기준을 증명하고 그 증명을 위해서 바로 증명을 필요로 했던 그 기준에 호소하는 왜 이렇게 써요? 이렇게 발음하니까. 왜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이렇게 쓰니까. 로 할 수 있다는 거지. 이를 통해 독단주의자는 자의적인 전제 설정을 범하지 않으면서도 최후의 근거를 제시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이스토리를 사이시옷을 왜 적어요? 라고 했을 때 답변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그냥 그거 자체가 계속 근거가 돼서 무한순환을 하니까 뭔가 답변을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답변이 아닌 거지. 자, 그래가지고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사태에 대한 해명이 될 수는 없는 거지.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순환론변 형식은 경쟁하는 두 개념 중에 어떤 것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대답해라 라고 해버리면 이건 깨지는 거지. 아니 그러면 소리가 중요한 건지 아니 표기가 중요한 건지 뭐가 중요한 건지 얘기해라 그러면 사이시옷은 어떻게 적는지에 대한 근거가 안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논리도 파괴가 되는 거지. 이러한 미결정성은 증명에 대한 판단 중지를 초래한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어떻게 돼? 우선권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판단 중지가 돼버리는 거지. 판단에서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결론으로 어떻게 돼? 거기 보면은 상대성의 논변 형식. 판단 중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야? 결국에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근데 이러면 우리가 회의주의에 빠졌을 때의 문제가 뭐야? 세상의 모든 거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살인자는 왜 나쁜데? 사람을 죽였으니까. 사람을 죽이는 게 왜 나쁜데? 우리 사회를 파괴했으니까.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게 왜 나쁜데? 인간들이 살아가는 어떤 공간에 대해서 인간 어떤 한 명이 다른 인간들의 공익을 침범하니까. 근데 공익을 침범하면 왜 안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어때? 우리는 살인자를 처벌할 규정도 없는 거지. 그럴 근거가 없잖아. 왜 처벌해야 되는데? 그냥 사람을 죽였을 뿐이잖아. 사람을 죽인 게 왜 나쁜데? 이렇게 돼버리면 회의주의로 가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회의주의의 단점은 그거인 거야. 뭔가를 판단하거나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이따가 저거 관계이론 할 때도 생각을 해봐. 관계이론은 사실은 되게 구조주의적이야. 구조주의적이라는 건 뭐야? 이따가 우리 과학구조주의로 얘기할 거지만 뭔가를 다 이론 공식화해서 이건 이렇게 유형을 나눠버리지. 근데 사실 구조주의의 단점은 그거에 항상 뭐야? 예외 사례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관계 관련된 그 서형, 피구와 서형 관련된 그 글에서도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이게 항상 일관된 건 아니고 이것과 이거 유형이 섞여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살짝 피해가잖아. 구조주의의 어떤 단점을.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뭐라고 그래. 회의주의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거에 대한 의심이 기본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뭔가를 이렇게 제대로 정의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대신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을 뭔가 정의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다시 구조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 뭔가를 이론화하고 체계로 이제 정리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모든 거는 이제 상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다음 페이지 봐. 감각기관에서 비롯된 인간의 지각이나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인지와 관련된 철학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거지. 우리가 보는 어떤 감각기관에 의한 세상에 대한 감각이 항상 정확할 수가 없다는 거지. 사실 우리가 이걸 하얀색이라고 부르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하얀색으로 안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저걸 하얀색이라고 부르네. 그래서 하얀색이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사실 봐봐. 자, 솔직히 눈에는 이게 빨간색이 아니라 노란색으로 보이는데 사람들이 이거 보고서 다 빨간색이라고 보니까 저게 빨간색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내 눈에는 이게 파란색으로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빨간색으로 보니까 내가 파란색으로 보지만 이거 빨간색인가 보다 하고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감각이 항상 명확할 수는 없어. 우리 인터넷에서 떠도는 글 중에 되게 유명한 거 있잖아. 사진 중에 누가 옷 입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옷 입고 있는데 이게 하얀색이랑 노란색, 금색 들어간 옷이야? 아니면 파란색이랑 노란색 들어간 옷이야? 라고 했을 때 이거로 보는 사람도 있고 저거로 보는 사람도 있지. 찾기 효과에 의해서. 그럼 우리 인간의 감각은 명확하지 않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판단을 내릴 수 없다라고 회의주의는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자, 그래가지고 독단주의 견해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특정한 대상이나 주장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길 경우 독단주의 견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야. 독단주의자가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는 모든 사상은 결국 상대적인 것. 그러니까 완벽한 진리는 없는 거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의 상대성은
대상의 참된 본성이 무엇인지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판단 중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뭔지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인자가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회의주의의 단점은. 자, 그래서 회의주의자들은 아그리파의 논변 형식을 통해 인간은 절대적인 진리와 관련하여 그 어떤 판단과 주장도 요구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판단 중지하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인간은 되게 제한적이고 감각 능력도 한정되기 때문에 이게 무엇인지 판단할 수 없어 라고 회의주의자들은 얘기를 하는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판단을 해야 되지. 고대 회의주의자들은 회의주의자들은 이러한 판단 중지를 통해 우리가 절대적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고뇌에서 벗어나고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았다. 광풍이 몰아치는 배 위에서 탈출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공포에 떨고 있는 승객들은 이건 뭐야? 절대적인 진리를 찾을 수 없어서 고뇌하는 인간을 비유한 거지. 승객들에게 가판위에서 음식을 계속 먹고 있는 돼지를 가르치며 저 돼지에 동요하지 않는 상태, 즉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상태야말로 현인들이 명심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고 한 피론의 일환은 이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자, 회의주의자들은 아그리파의 논변 형식을 통해 전통적인 정당화 방식,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참다운 근거 제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절대적 진리에 관한 철학적 지식을 정립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에 대한 근원적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절대적 진리에 관한 철학적 지식을 정립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실은 끊임없이 의심해 봐야지. 하지만 진리가 정립될 수 있을까? 사실 인간이 되게 한계가 많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를 찾을 수는 없을 거야. 인간이 완벽한 존재면 절대적 진리를 찾을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절대적 진리를 찾을 수 없으니까 뭐에 근거하는 거야? 여러 가지 다른 종교라던가 아니면 되게 모호한 공익이라는 개념에 되게 이제 근거해가지고 뭔가를 얘기하잖아. 아니면 절대적 도덕이 존재하는 것처럼 믿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그게 전부 다 근거가 없지. 공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이 선이라고 얘기하잖아. 하지만 그게 완벽해? 아니지. 되게 애매한 경우들이 많잖아. 공공의 이익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 절대다수의 행복인가? 그러면은 이런 거 문제가 생기잖아. 그거 우리 그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 사고가 난다고 얘가 판단을 했을 때 사람 5명이 있는 곳을 치거나 사람 1명이 있는 곳을 쳐야 되는데 그러면 1명을 선택하는 게 윤리적인 건가? 5명을 살리고 1명을 죽이면 그게 정의로운 건가? 애매하잖아, 사실. 그런 개념들이. 그래서 사실 이 회의주의 같은 경우에 절대적인 진리를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그게 맞는 거일 수도 있어. 인간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이제 딸린 문제에서도 그런 개념들이 나오거든.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한번 풀어보고 그 어휘부터 한번 해보자. 자, 봐봐. 1번은 뭐야, 답이? 피론이지, 피론. 맨 마지막에 있는 피론. 1번은 피론. 2번은 뭐냐? 불완전한 점이나 잘못된 점을 검토하지 않고 주관적인 편견으로 어떤 판단을 주장하거나 긍정하는 태도. 자의적이지? 밑에 있는 거. 이제 그 세 번째 줄에 있는 자의적. 추리를 할 때 결론의 기초가 되는 판단. 3단 논법에서 대전제, 소전제를 구별한 뭐야? 전제겠지. 두 번째 전제. 두 번째 줄에 있는.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정체성이겠지? 정체성. 첫 번째 줄에 나오는. 그 다음에 의논이나 의견 따위가 여러 경로를 거쳐 어느 결론에 도달함. 이거 뭐지? 논증인. 논변이야? 논증이야? 논증인 것 같은데? 어딨냐? 아니네. 의견이나 경로를 거쳐 결론에 귀착이다. 자, 6번에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 진리이겠지? 진리. 7번에 일의 결과로서 어떠한 현상이 생겨나게 함, 불러서 오게 함. 뭐냐? 제기인가? 이런 것들은 좀 나네. 초래 있구나. 초래하다. 사리의 옳고 그름을 밝히어 말함 또는 그런 말이나 의견. 사리의 옳고 그름.
구름. 되게 애매한 단어들이 많아 이번에. 다리에 옳고 구름. 논변, 다리에 옳고 구름, 논변. 어떤 일을 당장 처리하지 않고 나중으로 미룬다는 거 유보지, 유보. 제일 밑에 줄에 있는 유보. 옳고 그름의 이유를 들어 밝힘 또는 그 근거나 이유는 논변이니? 옳고 그름을 논증. 이게 논증이고. 작품, 의견, 제도 따위를 골라서 다루거나 뽑아서 쓴 채택이지, 채택. 뽑았으니까. 의견이나 문제를 내어놓음, 소송을 일으키면 제기지. 두 번째 줄에 제기. 일정한 질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는 것. 이게 독단주의인가? 잠깐만. 일반적으로 불완전한 점이나 잘못된 점을 검토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긍정하는 태도가 이게 독단주의다. 이게 독단주의고 그러면은 나머지 하나는 뭐겠어? 자의적이겠지. 자의적. 일정한 질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는 게 자의적이고 2번이 독단주의지. 그 다음에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서 이거 소급 적용이라고 그러지. 소급. 14번에 소급. 어떠한 증거 따위를 내세워서 증명함. 입증이지. 두 번째 줄에 입증. 굳게 막아버리거나 잠그면 공쇠일 거고, 공쇠. 어려운 형편이나 처지는 두 번째 줄에 공경. 서로 다른 상이한 곤란한 점은 만점이겠지. 됐지?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보자. 어디 나갈 차례야? 뒤에 저거지 철학의 구조주의였나? (25페이지) 과학과 철학에서의 상대주의. 자, 과학과 철학에서의 상대주의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과학적 지식과 이제 철학에서의 관점을 바라보는 얘기를 하고 있지. 보자. 뉴턴은 물체의 위치 및 속도는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상대적이지만 시간 길이는 관찰자와 무관하게 일정하다고 보았다. 시간과 길이는 뉴턴이 생각하기에는 어때?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본 거지. 이거는 이제 뉴턴 물리학이나 이런 데에서 얘기하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적인 우주 개념에서 바라보는 어떤 시간과 길이의 개념인데, 이로 인해 우주 어딘가에 공간적으로 완전히 정지한 잡초인 절대 공간과 우주 어디에서나 같은 빠르기로 흐르는 절대 시간이 오랫동안 당연시되었고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왔어. 뉴턴 물리학에서는. 근데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광속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진다는 가정하에 기초를 둔 특수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과 특수 상대성 이론이 있지. 특수 상대성 이론이 이제 시간과의 개념에 대해서, 시간 광속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시간과 공간은 관찰자에 따라 상대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절대적이라고 주장했던 뉴턴과 다른 거지. 관찰자와 무관하게 광속이 같다면은 광속이 빨라지거나 느려 보이는 것은 변하지 않는 광속에 대해 관찰자의 시간과 공간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광속은 어떠한 시점에서 뭐든지 항상 어때? 동일한 속도로 가지. 이거는 우리가 뉴턴 물리학에서 보면 되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뉴턴이 보기에는 우리가 달리는 기차에서 바라보는 어떤 달리는 다른 기차는 멈춰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 근데 빛의 속도는 어때? 달리는 데에서 보든 아니면 빛의 역방향으로 가서 보든 아니면 멈춰 있어서 보든 항상 동일하게 측정이 된다라는 거지. 그게 이제 뉴턴 물리학과 전혀 다른 개념인 거잖아. 그러니까 빛은 어떠한 지점에서든 내가 달리고 있고 멈춰 있건 어떻게 하든 간에 어떠한 지점에서 속도를 재든 동일한 속도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는 시간 간격을 측정하는 다음 페이지 기준 틀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보았다. 움직이는 기준 틀의 시간은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인 고유 시간보다 천천히 가는데 이를 시간 지연이라고 한다.
자,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시간은 빠르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천천히 간다라고 얘기를 했어. 따라서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등속 비행하는 우주선 안에서 관역을 향해 빛을 쏘고 달 표면에서도 같은 장치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다른 관역에 빛을 쏘면은 달에서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보기에 움직이는 우주선 안에 있는 장치에서 쏜 빛이 관역에 늦게 도착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빛의 속도는 일정한데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어때?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지. 시간이 느리게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때? 움직이는 거 안에서 이제 쏘는 빛은 늦게 도착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것도 있잖아. 우주정거장은 되게 빠른 속도로 계속 낙하 운동을 하고 있지. 지구 궤도를 돌면서. 우주정거장에서 1년을 있으면은 지구의 나이보다 몇 살을 적게 먹어? 1초인가? 0.1초인가? 이렇게 나이를 적게 먹어. 1년을 있으면.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그 사람들한테는 느리게 가는 거지. 우주 공간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대상 안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느리게 움직이는 대상 안에 있는 사람보다 나이를 적게 먹어. 이해되지? 자, 그래가지고 길이도 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지. 관측자에 따라 달라지는데 정지한 관측자에게는 등속 운동하는 물체가 정지해 있는 물체보다 짧게 보인다. 예를 들어 정지한 달에서 보면 같은 우주선이더라도 움직이는 우주선의 길이가 달 표면에 정지해 있는 우주선보다 짧은 것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는 사실 어떤 시간의 움직임 이런 거랑 이제 관련이 있는 거지. 자,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어쨌거나 이거는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사실은 나는 지금 길이가 달라진다라는 거는 솔직히 좀 이게 맞나 싶기도 해. 그 물리하는 사람. 이게 맞아? 길이도 달라지는 건 맞아? 나는 시간은 알고 있는데 길이는 모르겠는데. 나와? 교과서에? 길이도 나와? 하여튼 그렇대.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절대주의를 부정함으로써 오히려 세계의 본질에 관한 실제성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주의적인 뉴턴의 법칙을 부정함으로써 세계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거지. 이러한 상대성 이론에 영향을 받은 과학사회학의 연구도 과학에 대한 절대적인 정의를 부정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실제성을 얻으려고 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을 앞에서 얘기하긴 했지만 실제 얘기하고 싶은 과학사회학에 대한 얘기인 거지. 자, 그래가지고 과학에 대한 사회적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과학사회학자들은 과학적 지식은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라고 보았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지. 우리가 지구가 돈다라는 지동설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그게 용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류는 그걸 채택하지 않고 있었던 거지. 그러다가 더 이상은 그걸 버틸 수 없는 어떤 사회적 변혁이나 이런 게 일어나면서 그거를 받아들이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과학의 채택이라는 건 그게 진리이냐 아니냐가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용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원이라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래가지고 본론은 과학 지식을 설명하기 위한 독자적인 영역이 존재하지 않으며 전통적 과학 철학자들의 관점에서는 합리적 근거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과학 지식들이 실제로는 정치적, 종교적 이념과 같은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았다. 옛날에는 과학자들이 이 과학적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절대적 진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인간인 이상 어떤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어떤 종교적인 어떤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지. 과학에서도. 예를 들면은 과학이 봐봐. 이런 거 있잖아. 과학의 윤리가 개입하는 순간 뭐 어떻게 돼? 배아세포나 막 이런 것들 함부로 할 수가 없지. 인간 복제 같은 거 왜 하면 안 되는데? 과학적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치? 인간의 유전자지도 이런 것들 같은 것들 가지고서 얼마든지 인간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좀 더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낼 수도 있지. 태어나는 애들을. 근데 그렇게 왜 안 하는데? 이거는 정치나 종교 혹은 윤리가 개입을 하는 개념인 거지. 그래서 과학의 발전을 저해하기도 하고 과학의 발전을 돕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는 합리성과는 별개로 인간은 이성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이념에 부합하지 못하는 이론은 과학 지식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관찰 자체에 사회적 요인이 개입하기 때문에 왜 인간인 이상
우리가 대부분의 실험 결과들, 우리가 요새 대학에서 내놓는 어떤 뭐 논문이나 이런 거 보면은 기업에서 돈을 댄 논문들은 다 어때? 그 기업이 유리하게끔 조정되지. 우리가 통계변인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실험을 해야 되겠지만 대체로 돈 준 사람의 유리한테 실험 결과를 내놓잖아. 돈 준 사람한테 유리하게. 자, 그렇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인 관찰의 근거를 두는 전통적인 과학 철학의 인식론 체제가 유지될 수 없으며 주어진 경험적 증거와 양립이 가능한 이론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도 말하지 다른 그 이론들이 많어. 이 반대되는 경험적 증거를 근거로 적절한 이론을 합리적으로 선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경험적 증거라는 거는 왜 문제가 돼? 우리 결국엔 귀납주의잖아. 귀납주의라는 건 뭐야? 여러 가지 사례를 통틀어 가지고 보고서 이게 절대적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귀납은 항상 문제가 있지. 왜? 우리가 모든 사례를 다 볼 수가 없어. 인간인 이상. 왜? 한계가 있잖아. 인간인 이상 모든 사례를 다 검증할 수 없지. 자, 그래가지고 그는 진리라고 여겨지는 과학 지식이 실제로는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며 사회의 합의에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사회가 합의하지 않으면 이 과학 지식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지. 이러한 과학에 대한 사회적 상대주의는 과학 지식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과학 지식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이라고 하는 게 이게 과연 항상 진리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이런 게 있었지. 인간 우성학이라는 게 있어서 백인이 유전적으로 훨씬 더 우월하고 동양인이나 흑인은 열등한 존재다 라고 하는 과학 지식 분야가 있었잖아. 근데 그게 요즘도 용인이 돼? 안 되지. 그런 것들은 어떤 사회적인 흐름에 따라 가지고 도태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과학 지식이 항상 절대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지. 우리가 빅뱅 우주론을 지금은 믿지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를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고 지금 우리가 믿는 빅뱅 우주론과 또 다른 어떤 우주 이론이 나오면 지금 우리는 그거를 못 믿겠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 또 그걸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래가지고 그 밑에 질문 한번 보자. 20세기의 절대주의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면서 절대주의가 뭐야?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거지. 진리의 절대성을 부인하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주장하는 상대주의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상대주의를 받아들이면 지식이나 진리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된다. 상대주의는 사실 회의주의랑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지. 모든 걸 의심해보고 모든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때? 진리를 확보할 수가 없게 되잖아.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이 살인자가 왜 잘못된 건데?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로티는 자문화를 중심으로 진리를 판단함으로써 이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로티의 입장은 이거지. 어차피 인간이 문화의 영향을 받을 거라면 우리 문화에서 옳은 거면 그건 우리 입장에서는 옳은 거야. 니네 문화에서 옳은 거면 니네 입장도 옳은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맞는 거고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말하면 그것도 맞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는 진리를 언어적 공동체가 합의한 것에 이른 것이랄 뿐이라고 여겼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합의했듯이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합의했으면 그게 맞고 우리도 맞고 이렇게 상대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에게 철학이란 필연적, 보편적인 것에 대한 탐구가 아니라 필연적이고 보편적이라는 건 뭐야? 필연적,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고 보편적이라는 건 뭐야? 누구나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철학은 그런 게 아니라 뭐야? 과학도 철학도 그런 게 아니라 공동체에 속한 동료들 간의 연대를 고취하는 대화를 의미하는 거야. 즉, 그 공동체가 이게 맞다라고 그냥 약속한 거면 된다라는 거지. 이게 진리이건 아니건 상관없는 거야. 우리가 빅뱅 이론을 이제 믿으면 빅뱅 이론을 믿는 사람들끼리 약속인 것뿐이지 세상의 진리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뉴턴 시대 사람들은 뉴턴의 물리학 이론을 믿으면서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으면 어때? 그게 진리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정말 진정한 팩트건 아니건 간에. 그래가지고 그는 객관성을 중시하는 플라톤의 사상에 오염됐다라고 표현하지. 오염됐다는 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객관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양 철학의 재건, 다시 이제 상대성 이론에 의해 가지고 재건하기 위해서는 유대성을 중시하는 작업. 그 사람 간의 사회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이게 팩트이건 아니건 그건 상관없고 과학이라는 것도 결국 문화 안에서 형성되는 거라면 사람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진리이건 아니건 그건 상관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수진아. 자, 그래가지고 철학의 목적은 사람들이 잠깐의 합치의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대화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즉 무슨 얘기야? 사람들이 일단은 잠깐 동안 뉴턴 이론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다가
나중에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러면 빅뱅 이론으로 가자 이렇게 합의를 하다가 또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이 이론으로 가자 합의하는 그런 과정 단계일 거라는 거지. 그냥 철학은. 이해돼? 그러니까 절대적인 팩트 진리가 아니라 그냥 가기 위한 중간 단계라는 거야. 특권적인 진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는 동시에 대화를 통한 자아 창조의 욕구를 버리지 않는 인물이 로티가 생각하는 새 시대의 인간상이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를 믿지 않고 계속 새로운 어떤 사회적 교류를 통해서 이 이론을 받아들였다가 새로운 이론이 또 왔네? 이 이론을 받아들였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한편 퍼트넘은 로티는 그래가지고 문화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 간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지 합의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퍼트넘은 그렇게 보지 않은 거지. 개념 체계와 합리적 수용 가능성을 한 바탕으로 절대주의와 상대주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대상들을 범주화하는 기능을 하는 개념적인 도구들의 집합인 개념 체계는 복수로 존재한다. 여러 가지 개념 체계와 합리적인 수용 가능성을 바탕으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지. 예를 들어 사과가 한 개가 있을 때 어떤 이는 대상이 한 개라고 생각하고 어떤 이는 씨앗 껍질 뭐 이런 것들이 각각 한 대상이라고 여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전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때? 아까 로티는 각각의 문화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지. 바라보는 관점이. 근데 퍼트넘은 어때? 사람들 각각이 바라보는 시선이 다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래가지고 대상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만 그것을 기술하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라고 본다.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하지만 그는 다원주의적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에서 뭔가를 바라보는 관점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진리가 동등한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자, 무슨 얘기야? 예를 들어보자. 그래, 너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고 너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얘기하고 너는 독도가 미국 땅, 중국 땅 다 인정해. 하지만 모든 진리가 다 동등한 건 아니야.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게 가장 우월한 진리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이해돼? 자, 그래가지고 그는 다양한 개념 체계 속에서 합리적으로 수용할 만한 것들, 수용될 만한 것들이 진리라고 불릴 수 있고 우리는 이러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퍼트넘은 각각 개인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거기에서 좀 더 우월한 관점이 있고 그게 사람들이 그냥 합의한 진리가 된다라고 본 거야. 퍼트넘은 로티가 진리를 지나치게 문화적 차원과 연결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그러니까 로티는 문화의 개념이라고 봤잖아. 근데 문화가 아니라 각각의 다양한 어떤 관점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 거지. 이처럼 이상적인 구심점이 없는 공동체의 유대성은 상대주의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무슨 얘기야? 문화적 차원에서 보면 각각의 문화가 다 다르고 각각의 문화는 다 존중해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진리라는 게 없는 거잖아. 이거 A한테는 A 문화에선 이게 진리, B 문화에선 이게 진리면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진리의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라고 퍼트넘이 얘기를 한 거지. 어느 진리가 더 우월한지를. 자, 그래가지고 로티가 말하는 진리는 이상적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므로 합리성을 확보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지. 어떤 목표, 이상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각각의 거를 각각 이제 상대적으로 봤으니까. 로티는 이상적 목표를 바탕으로 진리를 추구하려는 퍼트넘은 퍼트넘의 이론이 절대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반박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비판할 때 로티는 쟤는 절대주의자야. 어떻게 진리가 우호의 관계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퍼트넘은 로티한테 어때? 아니 진리를 우호의 관계도 없이 각각이 다 옳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각 문화의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자, 그래서 반박하면서 퍼트넘 다음 페이지. 퍼트넘으로 삼을 수밖에 무슨 뜻이야? 응?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뭐가 빠졌냐? 질문이. 퍼트넘이 주장하는 이상적 목표도 공동체의 규범과 가치를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였다. 그거 빠졌지 중간에. 그러니까 퍼트넘이 주장하는 이상적 목표도 공동체의 규범과 가치를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퍼트넘도 결국엔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한 거지. 이거 나중에 수정해줄게. 자, 위와 같은 이들의 논쟁은 상대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들에 많은 영향을 미쳤대. 그래서 여기서 결국에 말하는 거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주의를 얘기한 거는 그냥 그 개념만 간단하게 알고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개념은 뭐야? 이 과학 철학에서의 상대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해되지?
독서를 일종의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으로 볼 때 29페이지 독서를 통해 얻게 되는 의미는 그 과정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정보 처리 과정으로 봤을 때 독서를 통해 얻게 되는 의미는 결과인 거지. 정보 처리 과정에서 얻어낸 결과. 즉 정보 처리의 과정은 글의 의미를 구성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독자가 효과적으로 글의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정보 처리의 과정, 즉 독서 단계의 적절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지. 물론 이게 많은 독서 이 비문학 지문들이 독서하는 과정이나 독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 얘기 중에 하나를 하고 있는 거지. 물론 이거대로 독서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자, 독자가 효과적으로 글의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서 정보 처리 과정, 즉 독서 단계의 적절한 전략이 필요한데, 가령 글을 읽는 중에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핵심어나 핵심 문장을 찾고, 그러니까 우리가 비문학 할 때도 그렇잖아. 어떤 핵심적인 단어나 핵심 문장을 찾아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것들을 재조합하지. 이들을 연결하여 하나의 의미 단위로 재구성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봐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우리 보면 구성에 나오는 문단들이 있잖아. 이 문단에 대한 내용들이 있지. 이게 뭐야, 결국에는. 이 문단별로의 각각 핵심 내용이지. 이걸 연결하면 이 전체에 뭐가 되는 거야? 이 주제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의미를 파악하는 거 얘기해요, 여기에서는. 자, 그리고 글을 다 읽은 후에 글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자 한다면 글에서 얻는 정보나 교훈을 자신의 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다. 이제 자신의 경험이나 어떤 이런 거에 비추어가지고 정보를 다시 되짚어보는 거지. 능숙한 독자는 글을 읽기 전부터 글을 다 읽은 후까지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각 단계에 맞는 적절한 독서 전략을 활용하여 그 의미를 효과적으로 구성해내지만 그러한 전략을 알지 못하거나 잘 적용하지 못하는 미숙한 독자는 결국 의미 구성에 실패하게 된다. 그러니까 능숙한 독자들은 의미를 잘 구성한다는 거지. 여러 단어들을 보고 우리가 글을 읽어도 글이 잘 안 읽히는 경우들이 있잖아. 그 경우에는 이제 글의 의미를 구성해내는데 실패한 거지. 글의 의미 구성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독자는 각각의 처리 단계가 제대로 수행되었는지를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데 각 단계가 올바로 수행되었다면은 그것은 그 단계에 적용한 독서 전략이 효과적이었다. 그러니까 제대로 그게 적용이 되었으면은 이제 제대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겠지. 그러나 아무리 능숙한 독자라 할지라도 모든 단계에서 항상 적절한 독서 전략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독자는 자신이 선택한 독서 전략을 통해 목표한 결과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독서 전략을 바꿔야 된다. 각 단계에 적용된 독서 전략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데 초인지가 동원된다. 인지 과정보다 이제 한 차원 높은 단계에 이제 정신작용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지. 능숙한 독자는 초인지에 의해 각 단계에 적용된 독서 전략을 점검하고 조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최종적인 의미 구성을 완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독자들은 항상 완벽하게 전략을 해가지고 독서를 해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초인지를 동원해가지고 문제점을 보완하고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 글을 읽고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독자의 인지작용은 비가시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독자가 독서 후에 보이는 반응이나 행동을 통해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추론하게 된다. 자, 그래가지고 독자의 의미 구성 과정을 인지심리학자들의 분석이나 첨단 장비를 통해 뇌사진을 통해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독서를 할 때 독자가 그 의미를 찾아내는 반응이나 행동들 자체가 이제 눈으로 이제 드러나진 않는 거지. 그래서 비가시적이라고 표현한 거지. 눈으로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이 책에서 의미를 뽑아냈어.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아까 관계 이론을 보고 그 다음에 피고항 서형을 본 다음에 얘가 바운더리 가더 같고 얘가 바운더리 크로서 같아라고 하는 과정들 자체가 눈으로 보이는 건가? 아니지.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 자체가 눈으로 보이진 않잖아. 그리고 그거를 뭐 컴퓨터 단계나 알고리즘처럼 딱 단계별로 탁탁탁 해서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보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가시적이지 않단 말이야. 따라서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외부 개입을 통해 독자의 의미 구성 능력을 향상하려 한다면 그 결과는 결코 만족스러울 수 없을 것이다. 외부 개입은 거기 보면은 이제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나?
뭔가 다른 어떤 시각적으로 보여지거나 어떤 인지심리학적인 분석이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의미 구성 능력을 향상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거지. 뭔가 이게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외부 개입보다 중요한 것은 독자의 능동적인 독서 활동. 결국엔 이제 독서 활동 자체가 독서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다른 수단을 통해 가지고 독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보다는 독서 자체를 통해 가지고 독서 능력을 향상시켜야 된다라는 거지. 우리가 피구왕 서영이 피구를 잘하기 위해서 피구가 아닌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이 날아오는 각도를 수학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피하면 잘 피하겠다 하는 것보다 가가지고 몇 번 공 날아오는 거 피해보는 게 훨씬 낫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 독서를 할 때 독서를 하면 되는 거지 독서를 잘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독자가 독서 단계에 맞는 적절한 독서 전력을 활용하여 독서 활동을 진행하고 그러한 활동이 충분히 축적되었을 때 독자의 의미 구성 능력은 자연스럽게 향상되는 거지. 다른 어떤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됐지?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 관계를 읽는 시간. 문단이 엄청 많지. 23문단이야. 자, 내용을 보자. 요거 이게 책이더라고. 그 책이 있어. 요거 검색을 해보니까. 근데 하여튼 해설을 다는데 좀 오래 걸렸어. 자, 자아 과분화와 미분화에 대한 내용이지. 여기 내용을 보면 자아는 30개월 전후에 대상 항상성을 획득하면서 생겨난대. 대상 항상성은 거기 밑에 보면 어머니가 눈앞에 있든 없든 또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해주든 그러지 못하든 어머니에 대한 일정한 고정된 이미지를 간직하는 유아의 능력. 어머니가 어떤 존재이다 혹은 어머니가 있다라는 걸 인식하는 그 상황부터 해서 이제 자아라는 개념이 생긴다는 거지. 그런데 자아는 30개월이 넘었는데도 양육자로부터 잘 분화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30개월 이전에 일찌감치 양육자부터 떨어져 나오는 경우. 이제 앞에가 뭐야? 미분화이고 뒤에가 과분화지. 공생관계인 양육자와 연결을 유지하면서 양육자로부터 안정적으로 분리되어야 이게 긍정적인 이제 자아, 이제 그 조금 이상적인 자아 분화를 말하는 거지. 건강한 자아가 탄생할 수 있는데 이를 자아 분화라고 한다. 안정적 분화란 나와 너가 우리로 연결된 채로 나뉘는 것. 그러니까 충분히 교감을 하면서도 또 너와 나의 관계가 또 분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 뭐야? 안정적 분화인 거지. 안정된 자아 분화가 중요한 이유는 자아 관계의 균형을 이루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즉 자아 관계라는 건 결국엔 인간관계이잖아. 그러니까 자아 분화가 제때 정확하게 이렇게 잘 돼야지만 인간관계도 잘 할 수 있는 어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해 자아 분화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나의 개별성을 유지하면서도 친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나를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상대를 존중할 수 있으며 나도 좋고 상대도 좋은 호혜적인 관계, 서로 상호의 혜택을 주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지. 사실은 이 글은 여기 앞에서 보면은 되게 구조주의적이야. 무슨 얘기냐면은 딱 이론을 정해놓고 이렇게 돼요. 요렇게 돼요 하면서 딱 종류를 나눠가지고 탁탁탁 이러면 이렇게 되고 이러면 이렇게 되고 탁 나눠놨지. 하지만 이게 가지는 한계는 뭐야? 모든 사례에 다 적용할 수 없잖아, 구조주의는. 그래서 뒤에 보면은 다양한 유형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그 한계를 스스로 얘기하고 있기는 한데 일단 앞에서는 그 어쨌거나 구조적으로 딱 구분을 해놨어.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러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고 미분화, 가분화가 생긴다라고 딱딱 나눠놨지.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자아 분화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자아와 관계가 불균형하다는 뜻이다. 우리로 연결되지 못한 채 나와 너가 단절되어 버리거나 반대로 나와 너로 분화되지 못하고 우리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분화되지 못하거나 단절되어 버리거나 전자를 과분화, 후자를 미분화라고 한다. 과분화란 의미는 자아가 너무 일찍 대상과 분리되어 자아와 대상이 단절된 상태를 말하고 과하게 분화된 거지. 통합과 연결이 건강한 분화인데 이들은 연결이 끊어질 만큼 동떨어져서 상호 관계를 어려워한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과하게 분화가 된 건데 왜 이러냐면은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렇게 일찍 애착 대상으로부터 분리되었을까? 문답법이지.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하고 있어. 문답법이 쓰였어. 바로 반복된 애착 손상. 이게 이제 과분화의 이유지. 과분화의 이유는 반복된 애착 손상 때문이다. 이들은 애착 손상을 거듭 경험하다가 이를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고 애착 욕구의 좌절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어느 순간 애착 욕구보다 좌절의 고통에 압도된다. 양육자와 함께 하는 것이 편안하기는커녕 고통스럽기만 한 것이다.
정신의학자 안드레아스에 따르면 과도한 애착 욕구의 좌절로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농도가 일정 수위 이상 올라가면 애착과 관련된 대표적인 신경 호르몬인 옥시토신, 바소프레신 등의 분비가 감소된다. 즉 애착이 어때? 스트레스가 올라가면 애착에 관련된 정서가 사라지는 거지, 그 호르몬이. 그 결과 심리적인 단절을 시도하고 타인과 연결하는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지. 이들에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위로받으려고 하는 보살핌과 어울림 반응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사람과의 단절이 생기고, 그래서 누군가를 보살피거나 어울리는 것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야. 존 볼비에 따르면 아이의 애착 욕구에 양육자가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는 경우 아이는 부분적 박탈이나 완전한 박탈을 경험할 수 있는데, 부분적 박탈은 오히려 애착을 더 매달리게 하는, 그러니까 미분화가 일어나게 하지만, 완전한 박탈은 어때? 과분화를 유발하게 된다는 거지. 즉 양육자와 애착 손상으로 완전한 박탈을 경험한 아이는 처음에는 저항하다가 이어서 절망하고 결국에는 분리하는 과정을 겪는다. 부분 박탈이 미분화를 설명해 준다면 완전 박탈은 과분화를 설명해 준다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과분화는 어때? 이제 완전한 애정의 박탈, 어떤 보살핌의 박탈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지. 과분화의 유형의 관계는 냉담 아니면 대결이다. 모든 걸 이제 대결 구도 내지는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는 거야. 이들의 사랑은 고스란히 자아로 향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뿐이 없지. 이는 건강한 자기애가 아니라 자아 몰두로 나타난다. 이들은 애착 손상을 입었음에도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실제보다 더 대단하게 느끼기도 하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의식하곤 한다. 실제로도 이들은 유년기로부터 과도하게 독립성이 발달해 매우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상호호혜적 서로 간의 혜택을 주고받는 관계를 맺을 수 없는 독립성은 미성숙함이나 자기중심성을 의미할 뿐이다. 그러니까 되게 자기주도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자기만을 안다라는 거야. 이들은 가까운 인간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어려움에 부딪힌다. 이렇게 자아가 과분화된 이들은 기질에 따라서 방어형과 지배형으로 나뉘는데, 방어형은 내향성이 강한 사람들로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을 피함으로써 지극히 방어적이고 폐쇄적인 관계를 맺고, 이게 이제 초반에 서형과 비슷하지. 뭔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지 않고 자기만의 서형이 따로 있잖아.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바운더리를 두고서. 지배형은 공격적이면서 외향적인 성향이 높은 사람들로 상대를 굴복시켜서 관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현지에 가까운 내용이겠지. 자아가 과분화된 이들의 바운더리는 경직되어 있다. 이들의 자아는 경직된 바운더리 안에 갇혀있고, 바운더리가 경직되어 있다는 건 뭐야? 뭔가 이게 원활하게 어떤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지. 누군가가 가까워져도 상대방과 소통이나 정서적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들은 일방적으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드러낼 뿐이다. 이들과 관계를 맺는 이들은 두꺼운 벽에 대한 바운더리가 딱 막혀있는 거지.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러므로 이들은 관계에서 갈등이나 문제를 잘 일으키고 이를 해결할 줄은 모르지. 서로의 차이를 감안하고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는 경험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떤 어려운 실적의 애착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애착과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아예 방어형은 막아버리거나 인간관계를, 혹은 지배형은 어때? 남의 자기 의도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거야. 서로 차이를 감안하고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는 경험이 부재하기 때문이고, 어지간한 문제는 다 이기고 지는 것, 또 누가 우위를 선점하느냐의 문제로 바라보기 때문에 상대를 굴복시키려 하고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바로 관계를 끊어버리는 되게 극단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되지. 물론 여기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긴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다 모두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건 사실 아니지. 어느 정도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뭔가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어떤 사람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어떤 경우에 지배형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방어형이 나타나기도 하기도 해. 그러니까 사실 이 이론들은 다 구조주의적이기 때문에 딱 이론 틀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이걸 알기 때문에 맨 마지막 글에서 이거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끝에 가서는 이거를 다시 논리를 어느 정도 이제 흐트러 놓긴 하는데, 어쨌거나 여긴 이렇게 나와. 이들은 자아에 몰두되어 2인칭 사고와 같은 타자중심적인 사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자기 욕구만을 중시한다. 또한 애착 대상과 너무 일찍 분리됨으로써 사회적 관계 형성에 필요한 고차원적인 감정, 예를 들면 연민, 미안함, 자비심, 부끄러움 등이 채 발달하지 않았다. 약간 소시오패스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겠지.
다시 말해 자기 성찰 능력과 정서적 공감 능력이 발달하지 못한 채 어른이 된다. 그래서 이제 남을 공감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남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는 거지. 이들이 관계에서 많이 쓰는 심리적 방어 기제는, 심리적 방어 기제라는 거는 뭐야? 그 밑에 보면 자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어떤 정신적인 어떤 방법이지. 투사인데, 투사. 이들은 관계에 갈등이 생기면 이를 쌍방간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네가 잘못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특히 지배형의 경우 투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잘못으로 인정할 때까지 집요하게 상대를 설득하고 공격한다. 이들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상대의 감정을 조정하려 들고 자신의 문제를 상대의 책임으로 느끼게끔 만드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감정 조종자들이다. 사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CEO가 되면 잘하기도 해. CEO한테 필요한 능력일 수도 있지, 사실. 그래서 뭐 사실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 가깝잖아, 어찌 보면. 자아의 미분화는 자아가 분화되지 못한 채 여전히 애착 대상과 밀착된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한다. 이건 이제 과분화의 반대 개념이지. 이는 애착 손상뿐 아니라 아이의 불안한 성향과도 관련이 있다. 아이와 양육자 간에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되지 않으면 아이는 30개월이 넘도록 혼자 있는 능력이 발달되지 못한다. 그래서 자꾸 남한테 의존하게 되지. 애정결핍이라고 부르는 게 이거에 해당해. 이들은 잠시만 양육자가 보이지 않아도 심한 분리불안을 보인다. 불안이 가시지 않다 보니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그에 따른 탐색활동이 제한된다. 이들은 독립을 추구하는 대신 양육자 곁에 맴돌고 양육자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돌봐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들의 불안이 크면 클수록 애착 욕구는 커지고 애착 욕구가 커질수록 양육자는 이를 충족시켜주기 어렵기 때문에 아이의 애착 욕구는 번번이 좌절된다. 이들 역시 좌절의 고통에 압도당하고 하지만 이들은 과분한 유형과 달리 과도한 불안 때문에 애착 욕구를 끝내 포기하지 못하고 양육자에게 더 매달리게 되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지. 과분한은 오히려 떨어져 나가는데 여기는 더 매달리게 되지.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양육자의 감정과 욕구를 살피고 양육자와 연결되기 위해서 양육자의 관심을 끌만한 행동을 한다. 약간 스토커 기제도 있는 거지. 양육자가 아이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양육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려고 하는 역애착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 다른 사람과 어울리려고 하고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내가 사실 예전에 이런 학생을 한번 본 적이 있어. 그러니까 주변 애들한테 뭔가 계속 끊임없이 사주고 걔네들 비위를 맞추려고 그래. 근데 결정적인 것에 가서는 애들이 얘를 싫어해. 그러니까 어떻게 어울려야 될지를 몰라하는 애가 있어. 근데 약간 스토킹처럼 이렇게 애들을 쫓아다녀.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 실제로 봤고. 그래서 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신과 상담 뭐 이런 걸 받는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근데 애들이 결국에는 걔를 다 돌려놓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몇 번 이렇게 만났을 때는 되게 걔들이 원하는 거 이렇게 해줘.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은 자기 뭔가 이게 주장을 내세우거나 뭔가 되게 이게 어울리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결국에는 그 관계가 다 깨지고 그렇게 한 명 한 명이 다 깨지니까 완전히 주변이 다 적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더라고.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그 충족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므로 미분화 유형은 양육자의 감정, 사고, 욕구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만일 미분화 유형의 아이가 마치 과분화 유형의 아이처럼 혼자서도 잘 논다면은 그건 양육자는 내가 혼자 노는 것을 바란다고 생각했지만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려고 하는 거지, 상대의 욕구를. 불안을 참으면서 혼자 노는 것에 가깝다. 과분화 유형의 핵심 감정이 분노라면 이들의 핵심 감정은 불안이다. 이들에게도 애착 욕구의 좌절에 따른 분노가 없는 것은 아닌데 다만 공포에 압도되어 이들의 분노는 늘 수면 위에 떠오르기 전에 은폐된다. 이들은 결국 양육자와의 연결을 위해 순응하거나 헌신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이들은 홀로 있는 것에 매우 서툴고 이들에게 행복이란 늘 함께 있는 것, 누군가와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거지. 여기서 함께 한다는 것은 같은 생각, 같은 감정, 같은 욕구를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과 완전히 일체가 돼서 그 사람에게 약간 지배받듯 비슷하게 되는 거야. 이토록 철저하게 관계 중심적인 이들이 원하는 것은 연결감을 넘어 일체감이다. 그래서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 밤 12시에 전화가 와. 선생님 뭐 자기 막 너무 힘들다고 막 그러면서 전화가 오고 자살하고 싶다고 막 그러고 전화가 와. 그러고 다음에 또 와. 또 밤에 또 와. 내 애들한테도 그런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잘해주니까 애들이 나랑 친해지려고 하나 보다 하고 친해졌다가 애가 자꾸 계속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이제 스토커 같이 느껴지는 거지.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더라고. 이렇게 관시대로 보면.
자, 그래가지고 이들은 홀로 있는 것에 매우 서툴지, 일체감을 추구하지. 이렇게 미분화된 유형은 그 기질에 따라 수능형과 돌봄형으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 둘 다 관계에서 하나됨을 추구하지만 방식은 다르다. 수능형은 상대와 하나가 되기 위해 수동적으로 상대에게 자신을 맞춘다. 자신의 생각, 감정, 욕구 등을 외면하고 상대의 생각, 감정, 욕구 등을 살핀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보다는 상대가 하자는 대로 하는 데 따르는 식이다. 그에 비해 돌봄형은 좀 더 적극적이어서 이들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가 실제로 원하는 걸 해주지 못해. 그러고 이들은 자신이 주는 것을 상대가 그 자체로 좋아해 주길 바란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인 거야. 선물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선물을 해. 상대가 원하는 선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기분에 따라가지고. 근데 상대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잖아? 그러면 왜 그러지? 하고 좌절해. 그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거든. 이렇게 자아가 미분화된 유형의 바운더리는 희미하다. 이들의 자아는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흐물거린다. 자신의 생각, 감정, 욕구 등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상대의 감정, 생각, 욕구 등에 휩쓸린다. 이들 역시 상대와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다. 이들은 늘 상대를 의식하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만 정작 상대의 마음을 잘 잊지 못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상대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들은 하나됨이 중요한 만큼 그 손상에 무척 예민하고 하나가 되지는 못하는 것은 불안과 고통에 직결되다 보니 갈등과 다툼에 무척 취약하다.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을 잘 견디지 못하고 불편해지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갈등과 다툼은 관계의 일상임에도 이들은 파국의 전조, 완전히 일이 깨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감춰가면서 상대에게 순응하거나 무한정 인내하거나 아니면 끊임없이 설득하려고 한다. 미분화 유형이 주로 쓰는 심리 기제는 아까는 투사였는데 상대 잘못을 드는 거지. 여기는 내사지 자기를 잘못했다라고 자책하는 거야. 내사의 의미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외부 대상의 생각이나 감정, 욕구 등을 별 비판 없이 받아들여 자기 것으로 동일시하는 것. 둘째는 투사야 정반대 개념으로 갈등이 벌어지면 자기 탓을 하는 거야. 근데 자기 탓을 하는데 자기 반성으로 자기 개선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이제 그냥 자기만을 탓하는 걸로 이루어져. 근데 사전적인 자책의 의미를 찾아보면 거기 보면 자기 결함에 대해서 스스로 깊이 뉘우치고 자신을 책망함. 뉘우치면 사실은 이게 반성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기도 한데 여기서 의미는 뉘우친다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자기 잘못만을 생각한다는 의미로 쓰였어요. 여기서 책망 자체는. 자책 자체는. 그래서 내사는 쉽게 말해 쉽지도 않고 삼켜버리는 것. 내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왜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나를 바꾸고 싶지도 않은 거야. 그냥 내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갈등과 문제는 소화도 분해도 되지 않은 제 몸속에 쌓이거나 그대로 배출되어 버린다. 거듭된 애착 손상은 자아의 분화에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인간관계의 교류 방식에도 왜곡을 남는다. 반복적인 애착 손상을 겪은 아이들에게는 기질에 따라서 두 가지 역기능적 교류가 나타나는데 하나가 억제형, 하나는 탈억제형이지. 첫 번째 억제형이다. 이 아이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표류 이상으로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한다. 상대가 애착 손상을 준 것도 아닌데 그들과 가까워지는데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고 이들의 뇌에는 반복적인 애착 손상이 트라우마로 남아있어 무의식적으로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을 거절이나 좌절의 고통으로 연결시키고 만다. 애착 트라우마를 가진 채 어른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 두 번째는 탈억제형인데 애착 손상이 사람을 경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계를 풀어버리기 위해서 이제 이들의 관계는 적절한 거리를 조절하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상대에게 다가가고 관여한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뭐야? 그 바운더리 크로서가 되는 거고 억제형은 바운더리 가더가 되는 거지. 상대의 관계를 이제 조절하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상대에게 다가가는 경우는 뭐에 해당하기도 해? 아까로 치면은 지배형이나 이런 거에 해당하기도 하지. 과분화 형태. 자, 그래서 뒤로 가보면 억제형 아이들은 내향적이거나 예민한 성격을 타고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다가 애착 손상이 생기면서 그들의 불안과 과각성 상태가 조절되지 못할 정도로 증폭된 것이다. 그에 비해 탈억제형 아이들은 외향적이거나 공격적이지. 이들은 역시 애착 손상으로 인해 이미 지닌 성향이 더욱 증폭되어 거리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게 이들은 혼자 있으려 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다른 사람에게 관여하고 끼어들려고 한다. 애착 손상으로 인한 역기능적인 관계 교류 방식은 인간이 되어서도 여전히 반복되기 쉽다. 탈억제형은 성인이 되어 다른 사람의 경계를 계속 침범하는 바운더리 크로서가 되기 쉽고 이거는 사실은 어때? 바운더리 크로서는 그 미분화나 과분화에서 지배형이라던가 아니면 돌봄형에 해당하겠지. 뭔가 다른 사람의 끊임없이 관여하는. 억제형은 성인이 되어 자기 경계를 방어하는 데 급한 바운더리 가더. 바운더리 가더는 뭐야? 과분화의 방어형이라던가 아니면 미분화에서 그 뭐냐? 여기 생각이 안 나네. 수능형에 가깝겠지.
바운더리 크로서는 자꾸 상대에게 개입하여 무언가를 주거나 요구한다. 상대를 조종하려 하고 상대를 자기 뜻에 맞게 움직이고 싶어한다. 이에 비해 바운더리 가더는 내향적 또는 불안 성향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 소동적이고 방어적이다. 상대에게 먼저 다가서지 않고 관계가 맺어지더라도 상대가 무언가를 먼저 해주기를 바라거나 일정한 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한다. 애착 손상으로 인해 자아 발달에 이상이 생기면 자아가 미분화되거나 과분화돼가지고 이 미분화 유형은 관계에 몰두하고 과분화 유형은 자기에게 몰두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애착 손상으로 인한 관계의 교류에 이상이 생긴 사람은 바운더리 크로서나 바운더리 가더가 돼버리는 거지. 바운더리 크로서는 상대의 동의 없이 그 영역을 끊임없이 침범하고 바운더리 가더는 상대의 접근을 계속 경계한다. 이러한 이제 유형으로 딱 나눴는데 그래놓고서 이제 맨 마지막 문단에서 뭐라고 그래? 하지만 이러한 유형이 고정된 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지. 가변성, 변화가 가능하고 두 번째는 뭐야? 동시성, 동시에 두 가지 성향이 같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역기능적 관계의 틀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즉 가변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 만일 당신이 인간관계에서 같은 어려움을 반복해서 겪고 있다고 해서 늘 이 유형 중에 하나의 유형에 보이는 것은 아니다. 누구와 관계하느냐에 따라 역기능적인 관계들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배우자와의 관계에선 지배형인 사람이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선 수능형일 수도 있고, 그러므로 내 유형 중에 하나를 고르는 선택지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별로 파악하는 각각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 또한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가 될 수도 있고, 동시간대라 하더라도 주된 유형과 부수적인 유형이 함께 나타날 수 있는 동시적인 어떤 특성도 가질 수 있는 거지. 이를테면 배우자의 관계에서 지배형이 주된 방식이지만 방어형이 부수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역기능적 관계들은 바운더리가 건강해지면 건강해질수록 약화되어 순기능적인 관계로 회복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야? 이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분리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쁘다가 아니라 이거는 언제든지 개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를 위해 우리는 자신의 틀을 잘 이해하고 자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래서 오늘 다 정리하고 인사 맞고 가자.